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율도 최고 6%까지 올리고 양도세도 최고 70%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오르니까 집을 팔지를 않고 계속 버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물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제 집값이 오른 거죠. 이재명 정부도 아마 이런 점을 인지해서 또 대선 때부터 이미 세금으로 이제 부동산 잡는 거를 안 하겠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에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이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고 집값과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로 이제 부동산 쪽에서 주로 전문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남주아 변호사님 모시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방향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중요한 거 핵심 사항은 뭔가요? 그거부터 정리를 한번 키워드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운 게 주택 공급 확대랑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 완화, 규제 완화 이거 두 가지를 일단 큰 부동산 정책의 카테고리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하면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주택 개념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모두에게 30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기본주택 공약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번엔 그걸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기본주택에서 지금은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바꾼다고 하는 건데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 대선에서는 기본주택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주택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제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두가 이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본주택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얘기 대신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똑같은 임대주택을 100만 개씩 짓는 거 대신에 이제 특정 계층별로 집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주택을 주는 대신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집을 주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뀐 걸까요? 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기본주택을 이제 공급한다는 게 100만 개씩 지으려면 재원이나 토지 확보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중산층까지도 세금으로 집을 지어준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실제로 기본주택 공약을 해보니까 유권자들이 그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고 생소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에서도 역효과를 봤다고 이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향으로 이제 기본주택 개념 대신에 맞춤형 주택 방향으로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득이나 연령별로 주택을 나눠서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주택이 이제 소득 관계없이 이제 모두에게 최대한 이제 임대주택을이나 그런 분양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특정 계층에 이제 부합해야지만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득 연령별로 주택을 나눠서 근데 공급하면 생길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 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본주택처럼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은 좀 낮아지니까 재원이나 토지 확보가 좀 더 쉽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정한 어떤 신혼부부나 청년 같은 계층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 주택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나 타겟팅한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공급받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년, 신혼부부가 또 부동산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은 어디에 지금 지을 생각인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마지막 최근 공약집에서는 4기 신도시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이제 4기 신도시를 백지화한 건 아니고 이제 4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다 보니까 이제 잠시 공약집에서만 잠시 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무래도 4기 신도시는 계속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4기 신도시랑 구체적으로 어디에 생길지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네. 아직 정확한 입지는 공약 단계라서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도 4기 신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하면 이제 GTX 노선 주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추진된
GTX ABC 노선도 최대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완공하고 또 신규로 GTX DF 노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가 아무래도 서울 중심으로 이제 수도권을 연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경기 외곽이나 강원도 쪽은 좀 소외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받는 지역도 없이 최대한 뭐 수도권 외곽과 이제 강원도도 다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GTX 노선 주변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광범위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4기 신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많고 출퇴근하기 가까운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곳은 아무래도 그 9호선 중앙보은역 근처인 하남 간북 지역이나 아니면 김포 골드라인이랑 이어지는 뭐 김포 고촌 지역 아니면 또 행주대교와 일산 중간지대에 있는 고양 대곡역 주변 뭐 이런 곳이 좀 유력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들을 보면 안 그래도 수도권의 4기 신도시를 몇 군데 개발해서 거기에 상당수를 이제 청년이랑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방금 4기 신도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에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 늘린다는 건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축은 이제 서울 수도권의 노후 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인 그 새로운 택지 개발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기 신도시 개발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까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4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거고 4기 스마트 신도시라고 해서 뭐 교통 인프라도 좋고 뭐 첨단 기술도 적용된 그런 도시를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 신도시가 기존 1기, 2기, 뭐 3기 신도시랑 혹시 차별화된 요소는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공약 단계라서 구체화된 건 없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치안 로봇이나 뭐 AI 기술을 접목해서 뭐 치안을 높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전기차 충전소나 4기 신도시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뭐 전기차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구역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스마트 신도시를 구상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새로운 택지 개발이고 두 번째 축이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고 했는데 요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제 약속하셨는데 아무래도 1기 신도시나 서울 수도권의 이제 노후 지역 같은 곳에 인프라를 좀 정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된 공공청사나 놀고 있는 그런 유효화된 국공유지도 공공주택 개발의 사업에 이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그동안 재건축 규제가 많아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뭐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해서 예를 들어 뭐 용적률을 상향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로 인한 재건축 부담금이 좀 높은 상태인데 뭐 이 부분을 손질을 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덜어준다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이 쉽게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 때문에 부동산 PF 시장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주택 공급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필요한 상황인가요?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건이 속출하면서 시행사들이 그 부동산 개발을 사업할 때 빌린 PF 대출금을 제때 못 갚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들도 계속 뭐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EOD를 발생시켜서 지금 사업장을 매각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또 게다가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 PF 붐 때보다 금리도 높아진 상태고 또 공사비나 원자재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개발 사업 붐일 때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그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요도 좀 한정적인 상태인데 공급 과잉이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냐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 통계를 보면은 전국으로 보면 102% 정도로 100%를 좀 간신히 넘긴 수준이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5%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주택 보급률 데이터에는 200만이나 되는 그 한국의 외국인들이 제외된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은 지금 주택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부터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요. 네. 그래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쪽도 지금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취지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공급이 늘면 뭐 그 부분 이해가 가는데 부족하니까요. 지방 공급 가입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할까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주택 공급을 기본주택 개념이 아니라 이제 4기 신도시 개발이랑 뭐 수도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유도 지방에는 사실 공급이 과잉 상태라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 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진 않아요. 결국에 미분양 물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도 근데 지금 미분양 물량을 해결해 주려면은 결국에는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돼야 될 사업장은 정리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동산 세금 당연히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최근에 아마 영상 보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의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강남구 서초구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뭐 강남 서초구나 뭐 이런 때 집값이 100억이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코멘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뭐 부동산에서 돈을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만큼 세금으로 그걸 다시 사회에 한원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이제 강남, 서초 이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똘똘한 채 집값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여기가 들썩일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토호제, 뭐 서울의 토호제 묶인 거 다시 풀어올고 묶은 거 있잖아요. 요것도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서울시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을 한 상태고 맞습니다. 이거를 다시 연장하고 또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여부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거래량은 급감을 했는데 가격이 급락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오히려 그렇죠. 뭐 다시 오르기도 하고 있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연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강남 3구랑 용산 지역은 좀 약간 그냥 논외 지역으로 두겠다. 이거 너무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진 않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기사에서는 강남 3구나 용산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여기 뭐 살고 있는 분들의 숫자도 그렇고, 여기에 뭐 면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부가 그 강남 3구나 용산을 뭐, 거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세금도 뭐 엄청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시장은 그냥 이 시장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좀 대다수의 국민들이 좀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강남 3구나 용산에 대한 뭐 거기 집값을 낮추려는 시도를 안 하게 되다 보면 또 사실 이게 양극화가 또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강남 3구를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든 아니면 그걸 내버려 두든 그것과 크게 관계없이 좀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를 굳이 손볼 필요를 못 느낀다고 했다는데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부동산 세금 크게 안 바꾸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양도세를 엄청 올렸었고 윤석열 정부는 또 그걸 완화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급격한 세금 인상은 안 하실 것 같고 아마 윤석열 정부가 완화해 놓은 그 부동산 세제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율도 최고 6%까지 올리고 양도세도 최고 70%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오르니까 집을 팔지를 않고 계속 버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물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제 집값이 오른 거죠.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게 반드시 꼭 먹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뭐 집값을 잡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도 아마 이런 점을 인지해서 또 대선 때부터 이미 세금으로 이제 부동산 잡는 거를 안 하겠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좀 종부세나 양도세를 좀 완화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그걸 다시 강화해서 세금 인상을 하거나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토보유세 같은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주장했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좀 언급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국토부유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국토부유세라는 게 이제 전국의 토지나 주택에 일괄적으로 과세해서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재원으로 쓰겠다는 아이디어였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지지율에 도움도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추진 안 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도 말씀하신 게 본인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집은 주거용이지 그러니까 뭐 투자나 투기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뭐 변함없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그렇다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투자 목적으로 안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동산을 이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생각에는 굳이 이거를 투자 목적이든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든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을 말리거나 뭐 세금으로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분들의 부동산 시장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투자 목적 없이 진짜 살만한 집을 좀 저렴한 가격에 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주택을 좀 공급해주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주택 얘기가 나온 거죠.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이제 집이 필요한데 자금이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주택을 많이 공급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는 이제 임차인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생각에는 지금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자꾸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니까 돈이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이게 본인이 생각해봐도 그동안 오랫동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불패 신화를 이뤄왔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주거도 해결되고 투자도 해결되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주식 시장처럼 다른 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던 돈을 주식 시장에 분산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 월세가 엄청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 저도 제 주변에 친한 지인이 월세를 이 동네 이제 마포구 쪽에 알아보려고 해서 제가 들은 기동량 정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는데 진짜 월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원하고 있어서 매물 자체가 너무 많이 이제 적은 거죠. 그런 상황이 던데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해서 전세 물건이 뭐 줄어든다,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은 올해 1, 2월 기준으로 전국의 신규 전월세 계약 중에서 월세 비중이 전체 61%를 차지했습니다. 61% 뭐 많은 건가요? 네, 사상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은 월세 비중이 65%까지 달했습니다. 35%가 그러면 전세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전세가 더 많은 거예요? 네, 원래 4년 전만 해도 이제 월세 비중이 한 41% 정도였는데 올해 60%를 돌파했으니까 4년 사이에 20%포인트가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전세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전세공화국이 아니다. 월세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전세 제도라는 게 한국에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였는데 그게 이제 월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게 뭐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전세 사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건가요? 뭐 전세 사기 영향도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진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지방 빌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80% 이상이 월세 계약일 정도로 지금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전세 사기 리스크를 그나마 최대한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뭐 체크리스트, 뭐 예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부동산 정책 검토를 마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 예금금리도 같이 인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예금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는 대신에 월세를 놔서 매달 이제 월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추가 목돈 마련에 이제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다시 월세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되풀이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지금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월세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마나 월세를 더 받는지 계산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 이게 또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전세 월세화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좀 트렌드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월세 현상이 임차인이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원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민들이 전세를 좋아했던 게, 내가 매달 나가는 월세는 너무 아깝다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사실 전세보다 월세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임차인 지원 강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있는데, 전월세 지원책으로 전세자금 2차 보전 제도를 시행하고, 또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들의 그 소득 기준도 좀 더 완화하고, 또 공제 대상의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전세 보증 보험 제도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했습니다. 저 지금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세 자금 2차 보전, 요거 정확히 좀 더 얘기해 준다면요. 네. 전세 자금 2차 보전이라고 해서 정부가 임차인을 대신해서 은행에 전세 대출 이자를 일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냥 낮은 이자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주로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현재 뭐 전세 대출로 4%의 뭐 이자를 내고 있다면,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면 2%만 낸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전세 보증제도 개선은 아까 전세 사기랑 좀 연결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저도 아실 것 예전에 같은데.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보증기관이 다시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세 사기 사태를 겪으면서 허점도 보이고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예를 들어 일명 빌라왕 사건에서는 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임대인이 이제 갑자기 사망하자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는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허그의 보증약관을 보면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 사망으로 통보할 상대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해 버렸는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럼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인 지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허점이 있었고, 또 보증약관에는 보증금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보증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많아져서 그래서 보증금 지급 지연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증금 지급 지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재명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보증금 반환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의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를 확대할 것 같고, 또 과거에 전세 사기를 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력이 있는 그런 임대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만드는 식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뭐 전문가들은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적용돼서 이제 국민분들이 뭐 전세 살 때 좀 마음의 편안함을 좀 안정성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월세 부담은 줄여주고 전세는 안정장치 강화해서 불안을 이제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시 요구권 2년 보장 같은 임대차 입법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요구권 같은 임대차 입법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 입법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서,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 때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이 임대차 입법을 어떻게 손질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것만 종합해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두 정부와 결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인데 좀 어떻게 좀 다를까요? 먼저 이제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다른 점은 수요 억제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급등에 대응해서 한 20여 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주로 대부분 그 대책들이
세금 인상이나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지만 그거는 임기 후반 가서야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그 수요 공급 원리를 뭐 고려하기보다는 다주택자 규제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죠.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투기와의 전쟁보다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점은요? 네,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점을 짚어보면요. 윤석열 정부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규제도 풀면서 이제 민간에서 활발히 집을 지어라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윤석열 정부 때는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나 뭐 금융시장 다 위축돼가지고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택 공급에 속도가 안 붙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집값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다시 크게 올랐고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정부 때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초반 2년 때보다 더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금리 문제가 크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결국엔 그 주택 공급에 실패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반등을 막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런 주택 공급을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LH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는 LH 같은 공기업이 좀 더 선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국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면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거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의 중기, 단기 시나리오 한번 이야기해 보신다면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집값 어떻게 영향받을까요? 먼저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국지적인 그 급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4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게 되면 4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4기 신도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땅값이 들썩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하남 간북이라든가 아니면 김포 고촌, 뭐 고향의 대곡 쪽 뭐 이런 지역의 땅값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임기 내에 국회랑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미 세종시는 행정수도화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세종시가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여의도에 이제 국회 근처에 오피스텔들이 좀 있거든요. 있죠. 네, 그쪽 지역이 오히려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의도 그 국회 지역의 오피스텔이 입지가 사실 좋아요. 공원도 가깝고 뭐 역도 가까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리스크가 그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는 당연히 뭐 바람직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제 국회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은 다 교통도 통제를 하고 소음 문제도 너무 크고 여러 가지로 그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대규모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좀 힘들 수 있죠. 주민분들이 좀 힘든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국회 주변에 그런 오피스텔이든 뭐 그런 공동주택이든 그 입지가 참 좋은데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은 당장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진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는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냥 일단 관망세일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17대 대선부터 지난 20대 대선까지의 대선 전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 선거 직후에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켜보던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매 실현에 나서서 이제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대선의 영향은 좀 짧은 편이고 그 기존의 시장 흐름과 그런 정책 발표의 영향이 더 큰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거래량이 그렇다는 거고요. 가격은 사실 또 거래량과 달리 별로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차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정책보다는 기존의 시장 흐름과 그런 외부적인 경제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집권 후 3개월 내에는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시장이 억제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 기간도 매우 짧고 다시 금방 시장 가격이 오르는 뭐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도 이런 데이터를 참고한다면 또 그리고 이번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나 발언들을 보면 뭐 세금 인상이나 규제 강화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반부터 공급 시그널을 많이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정책보다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또 뭐가 있죠? 두 가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강남 3구랑 용산, 그 네. 서울 인기 지역에 대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 연장이 네. 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좀 실제 시장 이번에 5월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한번 했죠, 올 말에.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한번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7월경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상되는데, 그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서, 네. 뭐 대출 부담도 좀 감소하고, 주택 소유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네. 강남 3구랑 용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었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한 서울시 전체에서 25%, 30% 정도가 그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최근 4월에는 서울시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아무래도 확대 지정했으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가격에 대한 영향보다는 거래량에 대한 영향이 커서 서울 강남 3구의 인접 지역인 경기도 과천이나 분당에 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그 지역의 거래량이랑 매매 가격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 근데 강남 3구와 용산에 이게 4개 구인 거잖아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서울시 전체 25에서 30%. 되게 많이 차지했던 거네요. 많이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 4개 구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애초에 서초, 강남, 송파의 인구가 그래도 그 한 개의 구 치고는 평균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자체도 많고요, 숫자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을 좀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제, 서울의 인기 지역, 토제 이제 풀었다가 묶었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시 묶었단 말이죠. 네. 이게 정책적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고 망인이 이로 인해서 시장의 여파도 컸었고 네. 한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는 다른 의견을 이제 내비쳤단 말이죠. 굳이 그걸 또 다시 묶을 필요가 있냐 이런 식 코멘트를 했었는데 이게 토제를 대통령이랑 서울시장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그런 토제 묶인 걸 풀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인 건가요?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서 뭐 조심스러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통령 고유 권한은 아닐 거고 네. 뭐 협의할 사항도 아닐 거고 아마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5년 임기를 채운다고 하면요. 야,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나라는 참 곤란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되게 안타까운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공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이제 5년 동안 얼마나 이제 공급이 이루어질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공약한 대로 이제 뭐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4기 신도시도 이제 몇 군데 개발하고 또 서울의 그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활성화돼서 이제 5년 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뭐 매매가 가능한 분양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형 뉴리츠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부동산 리츠는 아는데 한국형 뉴리츠는 뭐예요? 김 작가님도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뿌듯한데요. 네. 먼저 리츠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 부투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다수의 이제 투자자들로부터서 투자금을 받아서 그 투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를 하고 또 그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형 뉴리츠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요즘 새로 제안한 새로운 주택금융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리츠의 주금 형태로 납입을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리츠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리츠가 주택을 완공하고 나면 거기에 임차인 겸 주주로서 입주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리츠로부터 주주로서 배당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을 그 월 임대료 명목으로 다시 리츠에 납입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왜 이런 모델을 제안했을까? 바로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적인데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한국형 뉴리츠 모델로 진행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은행 대출로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투자금으로 이제 조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한국형 뉴리츠 모델을 제안한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한국은행이 기대한 대로 되려면 이미 임차인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왜냐면 그 전세보증금 명목에 주금을 납입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기 돈으로. 근데 돈이 없는 이제 임차인분들은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리츠 지분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대출이 다시 줄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계부채가. 그래서 아직은 허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또 리츠가 비교적 정부가 관리 감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리츠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산관리회사가 계속 운영 중에도 정기적인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리 감독하기 쉬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츠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형 유리츠 모델도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뭐 이 제도가 실제로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사람들은 심리가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뭐 임대주택처럼 발 뻗고 누울 자리만 있으면 괜찮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가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은 언젠가 다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집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매 가능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서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집가 안정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틀은 결국엔 주택 공급 확대 전략인 건데 이게 공급이 계획처럼 안 되면요. 이게 사실은 뭐 공급으로 이제 수요를 잡으려고 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게 계획대로 늘 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정책 발표는 쉬워도 실제로 땅을 확보하고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수도 많습니다. 이게 주민 반대에 부딪히거나 뭐 예산 부족 문제도 있고 인허가가 잘 뭐 안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이게 발표하고도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뛰게 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도 초반에 뭐 250만 개의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추진력 있게 공급 정책을 뭐 밀어붙일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 초반부터 공급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지 못하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2월에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전국으로 보면 그 고점 대비 한 93%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사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사이의 양극화를 보여주기도 하는 자료인데요. 서울은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전국 평균은 고점의 93% 수준이니까 그 갭만큼은 나머지 지방 부동산 매매 가격이 고점 대비 회복이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은 서울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고 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 구간별로 매매 가격을 보면은 이제 5분위 아파트,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상위 20% 아파트는 계속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고점을 기록했어요. 5분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보다 56%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아파트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세에 있고 뭐 하위 그 1분위, 2분위 아파트로 갈수록 고점 대비 하락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넓게 보면은 5분위 그 상위 20% 아파트일수록 고점까지의 회복률은 높았는데 이제 5분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뭐 4분위, 3분위 아파트도 포함해서 회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분위 아파트와 나머지 1분위부터 4분위 아파트까지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부동산 공급이 제때 이루어진다면은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서울의 그런 특별한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집값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뭐 안정 내지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택이 많이 공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급 불균형도 개선돼서 서울 수도권에서도 가격이 우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요. 자, 근데 말씀해 주신 게 강남 3구, 용산 등 서울 인기 지역 상급지를 제외하고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상급지라고 말한 강남 3구, 용산은 더 계속 오른다는 건가요? 정부가 이거를 막을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해도 막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최근 유세 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강남 3구와 용산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크게 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시장은 그냥 이 시장대로 내버려 둘 것 같아서 이거는 또 수요 자체가 또 워낙에 높아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 투기 현상 때문에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실수요가 받쳐서 이게 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그 강남 3구, 용산 같은 상급지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도 늘었고
되고 경제 성장률도 몇 %씩 찍었으니까 고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뭐 상급지에 살 돈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구도 꺾였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세대수도 가구 수도 꺾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잖아요. 1.5래 8%였나요? 1.5래 그 예상 전망치에서 이번에 발표된 거는 0.8% 정도로 반토막이 났었는데 서울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입지라 해도 사람들이 이걸 살 여력이 더 있는 건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강남 3구랑 용산 아파트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이제 가격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인 입장에서 이거를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굳이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될 뭐 이유가 안 생긴다면 그냥 안 팔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좀 약한 거죠. 뭐 인구 감소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뭐 내수 경기도 실제로 지금 악화되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서울의 그 인기 지역보다는 그 밖에 다른 지역의 가격이 먼저 떨어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서울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극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상급지와 덜 상급지인 곳에서도 심화되고 있고 상급지 안에서도 고급 아파트와 그 고급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의 그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이 양극화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집값이 이제 그런 최상급집만 제외하고 좀 안정된다면 무주택자나 서민들에겐 좋겠지만 또 혹시 너무 많이 공급을 해서 부작용은 없을까? 예전에 일본처럼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이 또 너무나도 지나치게 폭락하는 거를 또 사람들이 바라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 걱정할 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정부도 이렇게 무작정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면은 뭐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도 기본 주택이 아니라 맞춤형 주택을 이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다 보니까. 다만 이제 미래에 4기 신도시 아파트가 지어져서 뭐 거기 한꺼번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면 그 주변 지역 정도는 뭐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조정받는 식의 뭐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가격 조정이 가격 거품이 빠진다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버블이 꺼지는 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매매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서울에서 상급지를 제외한 서울의 입지,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전국의 부동산,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집값 전망해 주신다면? 서울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정부가 공급 시그널을 강하게 주든 강하게 주지 않든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상승세로 갈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뭐 서울의 상급지가 아닌 지역 그리고 뭐 경기도 이쪽 지역은 이재명 정부가 공급 시그널을 강하게 주면 뭐 주택 공급이 이제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매 가격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지적으로는 4기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지역 같은 경우나 재건축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크게 뛰는 뭐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급 과잉이고 이재명 정부가 그 주택 공급 정책을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것 같고 지방에다가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우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보합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세나 월세 시장은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보면은 2024년 10월에 고점을 찍었다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2023년 초부터 꾸준히 상승했다가 잠시 지금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합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과 서울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동조화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금리 상승기인 2022년 초에는 매매 가격이 하락하자 전세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또 다시 이제 이듬해 2023년 초에 전세 가격이 회복된 이후에는 매매 가격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로 임대인 세제나 임대차 입법을 유지하고 또 공급 시그널을 초반부터 강하게 준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을 거라서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4기 신도시도 개발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 심리가 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또 다만 이제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보다 수요가 약한 상태라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수요 자체가 워낙에 꾸준히 크기 때문에 뭐 공급과 상관없이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공급 시그널이 뚜렷한 시나리오에서는 전세 시장이 이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에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뭐 혼선을 보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요인 때문에 공급 확대나 뭐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뭐 시행이 지연된다면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택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인데 전세의 월세와 그런 영향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이미 주택 부족한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들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엔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중소도시를 제외하면 전세 가격이 현 상태랑 비슷하게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요약하면 공급 시그널이 불확실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전세 시장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안정하고 상승세를 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상반기부터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전세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주거 복지 정책이 속도를 내다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월세 수요가 있지만 뭐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전세시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보이면 월세 경쟁이 완화돼서 뭐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추가 공급 여파 때문에 월세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재명 정부의 공급 시그널이 강하지 않고 전세 시장에 대한 이제 불신도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전세 불안 심리 때문에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불안이랑 전세 보증금 리스크를 피하려는 임차인들이 계속 월세로 몰리고 또 월세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월세 가격도 상승 압력이 가해져서 특히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임차인들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비 부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한 중소도시를 제외하면 월세 상승 분위기가 계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공급 시그널도 별로 안 나오고 전세 시장에 대한 이제 불신도 해소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월세 시장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안정하고 계속 월세도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 그리고 고가 아파트랑 저가 아파트 사이에서는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 같고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적인 전환은 서울 수도권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월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부터 공급 시그널이라든가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제대로 뭐 실행되면 안정화되는 거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이제 가격이 좀 가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시절에 우리 부동산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다 많은 분들이 접근하시니까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이든 무주택자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주택자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하고요. 뭐 전국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변호사님이 친구분이 있다면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1주택자예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일단 무주택자인 친구에게는 일단 평생 사실 무주택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심리가 계속 뭐 전셋집에 살거나 월세집에 살거나 뭐 변수가 많아질 수 있고 뭐 언제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고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주택자의 경우라면은 사고 싶은 집을 사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서 뭐 이 집이 오를 것 같다, 저 집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걸로 계산해서 사기보다는 자기가 이 동네가 마음에 들고 뭐 직장이 가깝고 뭐 나중에 결혼해서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일 것 같다 싶으면은 집을 여유가 되면 그런 곳에 집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좀 아무래도 지금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뭐 여기를 산다고 하면은 뭐 좋은 거죠. 계속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살 수 있다면. 네, 뭐 여유가 돼서 뭐 고가 아파트 그런 상급지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은 너무 좀 인기가 없어 보이는 지역,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없을 것 같은 지역은 좀 거기만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 주택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 좀 무주택자 분들보다는 좀 더
그 고민이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지역끼리는 같이 가격이 오르고 내려가는 뭐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간다거나 뭐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간다는 식의 그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뭐 원하시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상급지와 하급지 사이에 양극화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올라가시는 경우에는 뭐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내려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좀 더 그런 매매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면 집을 마련하고, 다만 그 마련할 때 그 집이 입지가 뭐 모든 지역은 아니고 미래에도 좀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괜찮은 입지, 누가 봐도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누가 봐도 괜찮은 입지라면 사고, 그리고 1주택자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안 좋은 입지에 있다면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는 거를 추천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자금 여력만 있다면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뭐 투자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김작가TV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앞서 계속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또 수도권이랑 지방 사이에 그 부동산 양극화가 좀 심한데, 전 국민들이 행복하게 좀 자기 집에서 좀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그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심화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또 내 집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확대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직업은 당연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호사시잖아요. 요즘에 뭐 여전히 전세 상위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전세 상위를 당하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다음번에 또 변호사님과 함께 전세 상위 당하지 않는 법, 뭐 예방하는 법, 이런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안준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